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은근히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앞으로의 큰 틀에서 경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주의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서는 독일 DLF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독일 DLF 손실 문제를 다루면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거 쉽게 하려고 내용 다 드러내느라 고생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종류의 상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행 본연의 역할을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기능이라고 하면 쉽게 예금과 대출을 해주는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금융적인 용어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금융중개의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금융중개라고 하는 거네요. 네. 금융중개나 혹은 자금중개라고 해서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융중개기관들은 자금의 잉여 주체인 공급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자금의 부족 주체인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예금 같은 걸 하는 자금 공급자하고 대출이 필요한 자금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의 기능이 금융중개의 기능이네요. 네. 물론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아닌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이 융통되는 경우를 우리는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의 탈중개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은행이 금융중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은행 거치지 않고 직접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게 탈중개화라는 거네요. 기업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회사채 발행 같은 걸로 직접 자금 조달하는 것 같은 게 금융의 탈중개화의 대표적인 사례네요. 네. 정리해서 얘기하면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융중개와 탈중개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금융중개는 은행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을 거치는 자금이다 보니까 자금의 성격이 간접금융에 해당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거니까 간접금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대신에 주식이나 회사채 같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직접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면 우리는 직접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예를 들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은행 안 통하고 직접 돈을 빌려주든지 빌리는 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직접금융, 은행을 통해서 예금이나 대출하는 형태는 간접금융이라고 말하네요. 네. 사실 의미만 보자면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 구분은 확실히 하고 계셔야 할 개념인데요. 신문기사나 흔히 한국은행 같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레포트를 보다 보면 기업들의 간접금융 실태 같은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간접금융이나 직접금융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온 이런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기사나 레포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게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오늘 설명드린 이런 용어 구분 정도는 확실히 구분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중요하다고 하네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인 금융중개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의 역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중개 기능의 세부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소개드릴 5가지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금융중개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가 사실 많이 낯설 수 있는데요. 용어는 낯설지만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의미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쉽게 한번 가봅시다. 은행이 금융중개 역할을 하는데 금융중개의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네. 우선 금융중개의 첫 번째 기능은 만기 변환의 기능이 있는데요. 만기 변환이요? 벌써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선호하는 자금의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중간에 나서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은행은 자금의 잉여 주체인 공급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자금의 부족 주체인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돈이 남는 개인이나 기업은 예적금의 형태로 자금의 공급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대출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자금을 예금하는 공급자의 자금은 만기가 단기성 성격이 강한 자금인데요. 반대로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받는 수요자의 자금은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자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금 공급자하고 수요자의 자금의 성격이 다른 게 맞네요. 예금 적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단기 자금의 성격이 있고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하니까 장기 자금의 성격이 있네요. 네. 이렇게 단기성 예금과 장기성 대출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기의 차이를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나서서 조율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만기의 차이를 은행이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러니까요. 단기 자금, 장기 자금 기간에 갭이 있는 그걸 은행이 어떻게 조율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게 바로 금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단기성 자금들을 좀 더 붙들어 놓던지 빨리 빠지게 하려면 예금금리로 컨트롤하고 장기자금 컨트롤은 대출금리 조절로 컨트롤이 되겠네요. 근데 대출은 그렇다 치고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아까 예금 같은 건 단기성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제 찾아갈지도 모르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무작정 많이 받아놓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찾아갈지도 모르는 돈 무턱대고 전부 운용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돈들이 많아지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금리를 통한 서로 간의 다른 만기를 변환하는 기능을 금융중개의 첫 번째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재밌네요. 자금 공급자하고 자금 수요자의 자금의 성격 때문에 기간이라는 갭이 발생하는데 그걸 금리로 조정하는 역할을 은행이 하는 거네요. 유식한 말로 은행의 만기 변환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은행의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네. 금융중개의 두 번째 기능은 정보 생산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많이 낯설 수 있는 개념이니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기업과의 꾸준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기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 나가는 대출이나 투자를 심사하면서 그리고 이사의 참여나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는 등을 통해서 기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나 기업의 그런 깊은 정보를 은행은 취득할 수가 있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 공시나 재무제표에 의존해서 기업에 대한 한정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 공시나 재무제표 같은 금융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부족한 기존에 꾸준히 거래해왔던 잘 아는 기업이 있다면 신용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그 기업을 통해서 얻어왔던 그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이라는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보 생산의 기능이라고 하면 쉽게 기업의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이라는 자금을 생산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의 방법은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생산의 기능을 통해서는 담보물 없이 기업의 정보를 신용으로 잡아서 유동성이라는 돈을 창출한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담보물 없는 신용대출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은행은 그 정보를 통해서 신용이라는 걸 생산해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5대 기초자산을 얘기하면서 신용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요. 은행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이라는 자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돈이고 돈은 유동성이니까 은행이 신용을 생산해낸다는 말은 유동성을 공급해낸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두 번째 기능을 이해하시면 정보 생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2008년 벌어진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가 은행의 정보 생산 기능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되지 않은 신용,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신용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이 하나하나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하나하나의 기능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은행들은 제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듣고 보면 당연한 건데 은행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은행의 기능 두 번째는 정보를 통한 신용의 생산,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능은 지급 결제 시스템의 관리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은행의 기능이 되는데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 수취를 고유 업무로 수행하면서 예금자에게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서비스 같은 기능이 아니면 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역할이 이 기능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요건 쉽게 넘어가니까 좋네요.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기능. 네. 금융중개 기능의 네 번째 역할은 위험 분산과 비용 감축의 기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행은 개인보다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받아서 다른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위험이 분산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벌어진 독일 DLF 사태만 봤을 때는 그다지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은행이 개인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더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금융중개기관은 다수의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된 규모의 경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도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고 비용을 감축하는 기능을 금융중개 기능의 네 번째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소수의 돈으로 소수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험성이 높은데 은행은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한테 자금을 공급을 받고 다수한테 자금을 분산시키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금융에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는데 은행을 통하는 건 간접 금융이고 은행의 역할이 금융중개의 기능인데 이 금융중개의 기능에는 5가지 속성이 있다 이거죠. 맞아요. 첫 번째가 장기자금, 단기자금에서 갭이 발생하는데 그걸 금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만기 변환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를 통해서 신용이라는 자산을 생산해내는 기능, 세 번째는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다수의 자금 공급자, 다수의 자금 수요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은행 이자가 딴 데보다 싼 것처럼. 네. 이 내용은 영상 밑에 동영상 설명란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기능은 어떤 거죠? 네.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의 5번째 기능은 보험 공급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보험 공급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드린 네 번째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은 일종의 보험 증서라고 할 수 있는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예금자에게 위험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 예금만 넣고 있어도 일종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보험적 성격이 된다는 말인데요. 크게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금 증서가 보험 증서의 개념이 된다고 해서 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안전하게 자금을 저장하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굳이 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경우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예금의 증가가 장기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가계의 단기 예금이 기업들의 시설 투자 자금인 기업 대출로 이어지면서 금융중개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인 만기 변환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의 단기 예금과 기업 대출이 모조리 줄어들게 되면서 만기 변환의 기능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예금을 늘리게 되면서 은행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예금은 가계의 예금보다 건당 규모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인출 수요가 몰릴 경우에 은행은 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당 예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예금을 많이 한다면 개인들이 예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위험 분산 부분에서는 효과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경우의 발생은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자금 부족 주체에서 자금 잉여 주체로 바뀌어져 가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예금의 주체로 바뀌어 가면 기존의 가계 예금을 기업 대출로 연결하던 전통적인 금융중개 기능은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 예금 중에서도 특히나 대기업의 예금 같은 경우는 주요 사용처가 주로 설비 투자 자금이 되는데요. 이런 자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당 규모도 크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성도 큰 자금이라서 지급 준비금을 항상 갖춰야 할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사실 벌써부터 진행되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도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의 취지는 은행의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행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를 상기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하나하나의 기능을 들으면서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제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단순히 은행의 기능을 나열했다기보다는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볼 때 기사나 레포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은행이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경제가 건강한지 아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니까요. 앞에서 김하백님이 이야기한 최근에 은행의 만기 변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면 이후에 따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은행의 원래 역할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돌아가는 상황만 잘 지켜보셔도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한 번쯤은 은행이 제대로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